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기는 뭐 피고인의 지위와 배심원의 지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아주 굉장히 간단한 문제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놓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여기 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고인은 법률 정한 법관에게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요것만 조금만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배심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참심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심제라고 하는 것은 배심원이 독립해서, 법원과 독립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고요. 참심제는 참심이 합의체를 구성해서요, 법관과 합의체를 구성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른바 사법의 민주화라고 하는 시각에서 도입한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사법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일환으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심제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배심제를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그 중간 단계로 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배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인정에 관한 권한, 이걸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그 법정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심원들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죠. 그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법원이 거기에 대한 양형을 선고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참여재판제도라고 하는 건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배심은 유무죄 사실 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배심원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 참여하긴 하지만 사실 인정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법관이 그런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실제로 기속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하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배심제도는 넓게 보게 되면은 기소 배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는 그런 그 배심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 배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그 배심원의 배심재판의 적용 범위인데, 일단 합의부 관할 사건이어야 된다. 예, 합의부 관할 사건. 그래서 그 점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피고인 또는 공무원의 일부가 배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심원의 자격 및 지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쭉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배심원의 선정 방법에서 결격 사유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대목이 이제 배심원 제도의 배심원의 어떤 지위 관련된 있는 부분이겠는데, 배심원은 재판에 관여하면서 토의를 하겠죠. 그래서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증거 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해 줘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증거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심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유무죄에 관해서 평의하고, 원칙적으로 합의 방식이 전원 일치해요. 전원의 의견에 일치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게 됩니다.
다만 배심원의 과반수 요청으로 심리관련 판사 의견을 들을 수는 있다. 예.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과반수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로 결정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예.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평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판결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즉, 이 판사는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판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심원은 평의 판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노설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또 양형에 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어요. 예. 예,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서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양형에 관해서도요. 자, 이때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을 설명해 줘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배심원의 판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이 점이 이제 배심 제도와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에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판결 결과를 고지해야 하고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기속력이 없으니까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죠.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또 특히나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취지 그리고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의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재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을까? 피고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고 한다면 배심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헌법재판소는 이 국민참여재판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지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즉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제한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법률상의 권리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문제, 한번 사례 문제 한번 볼까요? 국민참여재판에서 2016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검사는 피고인 갑을 강간치상죄로 구속 기소하였는데 공소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1심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 준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절차와 관련된 나온 건데요. 피고인 갑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을 받고 10여일이 지난 후 피고인 갑의 변호인 병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요. 1심 법원은 피고인 갑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망의 의사표시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여기 10일인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국민참여재판 개시 거부로 간주되었음에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개시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항고를 제기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가 되겠죠? 검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만일 피고인 갑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이 되는 시점에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통상 절차로 제1심을 진행하였다면 1심 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일 위 나의 경우 통상 공판 절차에 따라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후에 피고인 갑이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통상의 공판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에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 항소심 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오히려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적당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먼저 검사의 주장이 타당한가. 그래서 왜 그 국민참여재판 심항의 의사표시는 공소장 부본 송달을 받는 날로부터 7일이거든요. 근데 왜 1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시 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8조가 나와 있는데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간주해 주는 거죠. 공판준비 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된 그 근거가 나온 건데요. 위 취지를 가만히 보니까 기한이 지나면 국민참여 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비록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 점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과연 적법하냐라는 얘기인데요. 이 항고는 이거는 소송 중의 재판, 소송 절차에 관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즉시 항고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뭐죠? 이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예,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때에 해당해서 위 결정한 법원이 항고를 기각해야 하고 위 결정을 한 법원이 항고 기각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 판례를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공소장 부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 그렇지만은 언제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요?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개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개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소송 전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결정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 규정이 없다면 불복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재소자에 대한 그 통지가 되는데요. 특례가 되는데 재소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신청을 5일 이내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겠느냐, 즉 재소자의 특칙이 적용되겠느냐, 이것이 문제되겠습니다. 예. 이건 당연히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게 제출한 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소와 특칙이 적용이 되겠다. 자,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 결정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이것이 과연 적법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예.
이때 위 법에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의 말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배제 결정이 없이 한 것은 위법이 되는 거죠. 예.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결국 1심 법원이 통사의 공판 절차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죠? 예. 자, 그랬을 경우에 이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해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사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건 위법이 되죠.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1심의 절차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그 하자가 뭐죠? 치유돼서 1심 공판 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되겠다. 다만 이게 중요한 건데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춰볼 때 위 권리를 침해한 1심 공판 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자가 치유되려면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 그 시간이 부여된 것이 아니죠. 항소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에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바로 선고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에 관한 법률 8조 1항 등에 준해서 사전에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해서 충분한 안내와 희망 여부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하자가 치유됐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뭐예요? 우리 판례가 강조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하게 될지에 대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이 이의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되겠다.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겠다라는 취지의 판시였어요. 자, 뭐 간단한 사건이니까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효력을 다툰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A는 자신에 대한 약식명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고시된 후에 확정됨으로써 노역장애 유세에 처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이에 A가 그 약식명령에 불복해 효력을 다투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럴 경우 확정됐으니까 이럴 경우 정식재판 청구권 마치 상속권 회복 청구처럼 말이죠.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요건 똑같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의 청구 기간을 도과했다. 그죠? 그럴 때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에 의해서 약식명령서가 송달돼서 정식재판 청구권 기간이 도과됐다면 피고인은 이 공시송달이 요건이 갖춰졌다면 모르지만 갖추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사안에서 A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불비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아직은 이 사안에서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준사령입니다. A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통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 회복 청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때 회복 청구에 자기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는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 단순히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만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상속권 회복과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서 준비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기출문제, 2017년 기출문제가 소개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이 뭔지, 또 어떤 답안을 써야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미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대부분 다 살펴본 그런 논점들입니다. 자, 먼저 사무관 문제부터 보죠. 갑은 을과 공모해서 B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해 A에게 판매한 사실로 기소돼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후 공범 을도 같은 공사를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을에 대한 공사사실 입증을 위해 갑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갑은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갑은 공판장에 출석했으나 자신은 위 벌금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거죠. 따라서 자신이 형사책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언거부권 행사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의 증언거부 행사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증언거부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신이 형사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인지, 이거가 논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해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데 과연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것이냐. 지금 이 사람 갑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아니에요. 그죠? 예. 자, 따라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보다 더 우리가 이익 재심이기 때문에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일사부질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그죠?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 비록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다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다시 처벌받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언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여기서 불이익변경정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재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의 경우에 국선 변호인 선정 또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선 변호와 관련된 그 내용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첫 번째,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자, 이럴 때 지금 별건에 대한 거죠, 별건.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약식명의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럴 때 법원의 조치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 과연 적법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313조 필요적 변호사건이죠. 피고인이 구속된 때, 그죠?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이거가 이제 문제되는데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여기 관건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국선 변호에 관한 예규에 보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1심 법원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약식명령의 정식판 청구 절차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설문의 경우에 약식 절차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비록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실 때 항상 이런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과 을이 서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공사를 경소가 제기됨으로써 공동 피고인이 되었는데 피고인 갑을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국선 변호인을 A로 선정한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동 대리죠. A가 그죠? 갑과 을의 국선 변호인이 될 수 있느냐, 공동으로 국선 변호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이 형사소송 규칙 15조 제2항에 위배되느냐? 이건 위배된다고 봐야 됩니다. 공동 대리가 될 수가 없죠. 공범 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서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에서는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정된 동일한 국선 변호인이 공동 피고인들을 함께 변호할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 15조 제2항에 위배된다. 왜 그래요? 예, 바로 요게 포인트죠. 이해가 상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안에서 갑과 을은 공범 관계에 있지 않은 공범 관계이므로 이해가 상반되므로 공범 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 피고인이죠. 공동 피고인이므로 이해가 상반되는 거죠. 동일 변호인을 국선변호로 선정한다면 이는 당연히 형사소송 규칙 15조 제2항 이해 상반 행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A를 국선 변호인으로 갑과 을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한 조치는 위법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었고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B를 선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 상태에서 항소심 법원이 위 B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로 접송지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 유서를 직접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자 항소심 법원이 변론 후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별건 여기 요 다른 사건이죠. 다른 사건이 병합되는데 이때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이나 접송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죠?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위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송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요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송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기산점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국선 변호인이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해서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 이거는 위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고 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33조 1항 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1호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소송기로 접송료를 받은 때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국선 변호인 C를 선정하였는데 위 C가 소송기로 접송료를 받고 20일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정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예.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요 20일 경과 후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거죠. 그리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그거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결정을 하회하고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면 그에게 소송기록 접송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그 결정에 의해서 선정된 국선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송지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 이제 우리 법의 어쩌면 공백 같은 거죠.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송지를 받은 후 자신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전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선 변호인에 대해서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사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피고인의 소송기록 접송료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효과와 비교해 볼 때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송지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33조 2항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겠다는 사정만으로 국선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 접송지를 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접송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예,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안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국선 변호인 C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서라고 볼 수 없죠. 따라서 법원이 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했다 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도 아니고 직권 재량 변호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갑을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하였는데 여기 약식기소네요. 공소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갑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인 모친이 수령하였으나 자, 이게 포인트죠. 당시 피고인 갑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위 약식명령은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었어요. 이와 같은 사용을 기초로 아래 문항에 답하라. 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약식명령이 송달됐는데 피고인에 송달된 것이 아니라 모친에 송달됐고 피고인은 당시 구속된 상태였다. 그럼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어디다 해야 되죠? 그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것이 약식명령으로서 확정됐다고 볼 것이냐, 정당한 송달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가 피고인 갑이 약식명령 등본이 첨부된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에 의해서 노역장유치를 당하면서 약식명령의 발령 사실을 고지받고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에 무인하였는데 위 집행지휘서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지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서 및 정지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어요. 피고인 갑이 2017년 4월 14일에야 구치소장에게 정지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와 근거를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과연
정식재판 청구서, 정식재판 청구, 회복 청구를 해야 할 사안이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것이 여기서는 선행문제가 선결문제 되겠습니다.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에 종전 주소나 거소에다 하였다면, 자, 뭐라 그래요? 무효다 이거예요.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송행인이 수감 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나 거소에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송달의 무효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와 함께 정식재판 청구가 제기되었다면 그 정식재판 청구는 청구기한 내에 적법한 청구로서 독립해서 효력 발생하므로 당사자로서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서 정식재판 청구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으면 되지 따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느냐, 그죠? 약식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서 명령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느냐를 물었던 문제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송달이 되고 그리고 적법하게 송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돼야 되는데 만약에 적법한 송달이 아니고 따라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럼 정식재판 청구 기간 자체가 도과되지 않은 거죠. 비록 다른 사유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판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피고인 갑이 구제되어 정식재판 청구 절차가 진행된 경우 1심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 갑의 피해자 을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법원이 직권으로 형법 307조 2항을 적용해서 피고인 갑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1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이게 300만 원이에요. 여기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고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허위 사실을 인정한 거죠. 이럴 때 법원이 직권으로 307조 2항을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공무수장 변경의 요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럴 경우 공무수장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우리가 공무수장 변경의 요부에서는 사실 개설, 즉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을 주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느냐 사실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실로 인정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 1심 재판에서 정식재판에서 허위 사실로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항변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럼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설명서 법원이 공소사실보다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경우인데 이것이 과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지만 사실기재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분명히
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1심 재판에서는, 정치재판 절차에서는 허위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그것이 허위냐 아니냐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거는 적법한 재판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소사실보다 무거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당연히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이 중하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한 사안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공소장 변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거죠. 예. 만일 피고인 갑이 구제되어 정치재판 청구 절차를 가 진행된 경우에 1심 법원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갑이 공소사실을 자백해서 1심 법원이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 갑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어요. 피고인 갑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1심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경약성 피해자 을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 갑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이 적법한지 설명하라, 이런 얘기죠. 다만 1심에서 피고인 갑의 자백에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1심에서는 자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갔는데 항소심에 와서 부인한 거죠. 이때 이 부인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이 형사헌법 318조의 3 규정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다. 자백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1심에서 증거를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에 기초될 수 있다. 다시 증거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항소심에서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갑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이다. 이런 취지의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위 다 1심 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 갑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갑이 출석한 제1공판길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2공판길에 선고하겠다고 고지했어요. 그런데 피고인 갑이 피해자 을과 합의하겠다는 서명만 제출한 채 제2공판길에 출석하지 않자 항소심 법원은 선고를 연기하고 제2공판길을 지정했어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갑에게 제3의 공판길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피고인 갑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항소심에서는 뭐죠?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돼야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형사헌법 370조나 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65조에 의하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기를 정하는데도 상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피고인의 불정한 상태에서 진술 없이 판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죠? 예, 피고인의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의 소환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적법해야 됩니다. 근데 설문에서 제3의 공판기일 소환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적법한 통지가 됐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게 본다면 365조가 정될 수가 없으니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송달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네 번째 사례는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